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물가 상승이에요. 우리나라가 초저금리가 된 배경이 저물가였거든요. 근데 그 저물가가 이제는 저물가 아닌 그런 느낌이 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3월 달에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가 올랐습니다. 자, 이것은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그 수치인데요. 사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은 뭐 기업체 실적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안정시켜야 돼요.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2% 정도를 목표로 해서 관리하겠다라는 지침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도 2% 정도의 물가를 목표로 통화정책을 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이 많이 풀렸죠, 시중에. 미국서부터 우리나라 다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만 특징 중에 하나지만 신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3개 신도시가 다 토지 보상이 되면 뭐 수십조가 풀릴 거예요. 그럼 그 돈이 통화 승수를 해가지고 그 풀린 돈이 이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주식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흘러들어서 한 20, 30배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고 치면 어떠한 경제 환경에 변화가 생길까 해서 제가 우려하는 측면에서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키워드를. 그것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물가 상승, 물가 하락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하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나빠지는. 즉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자, 경제가 나빠지니까 고용도 안 될 것이고 수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가게 어떤 국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겠죠. 그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 올라가면은 정말 어려운 분들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겠죠, 정말로. 그래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은 물론 뭐 작황도 부진했고 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쪘습니다. 특히 팥값은 뭐 한 몇 배가 뛴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업용 제품도 1년 만에 다시 상승 무드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국제 유가가 뭐 작년에는 뭐 10달러도 안 되고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은 뭐 50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떤 원자재죠. 석유를 수입해 갖고 4천여 가지의 공업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 완전 개방 경제인 나라이고 또 유럽과 미국과 이런 나라들에게 중국과 수출을 해서 주로 국부를 창출하는 나라는 기술 혁신과 더불어서 산업 구조조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 구조조정은 사실 뭐 이미 계속 하고 있지만 독일과 더불어 세계 2대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 쪽으로 좀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어떤 포지션을 넘겨주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물론 조선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동의 1위지만 조선업도 어느 순간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하면은 그 어떤 장치에 관련된 많은 고용자들이 이런 분들이 갑자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령 조선소가 있는 도시들, 이런 도시들은 뭐 해당 지역의 GRDP죠. 그 지역의 GDP 매우 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의 구조정도 하지만은 어떤 그런 도시의 어떤 양극화라든가 어떤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것도 좀 잘 풀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자원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봤어요. 일단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와 부동산과 주가 이 관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환율 같은 경우는 워낙 복잡한 많은 그런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가 올라간다고 해서 환율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라는 것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뭐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자, 물가 올라가면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리죠. 금리 올리면은
물가 폭등하는 부분이 좀 잠잠해지겠죠. 왜냐하면 부동산 이런 것들이 막 뛰면은 금융에서 빠져나와서 그쪽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럼 물가가 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령 땅값이 올라가면은 건축비도 올라가는 거 다 올라가는 거죠. 아파트 그 분양가 이런 것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서 물가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금리와 물가는 쌍둥이와 같아요. 먼저 태어난 지표가 물가고요. 뒤따라가는 지표가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너무 높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예금만 한다. 산업 이런 데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금리를 일단 내려버립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많이 오랫동안 가고 있는데, 만약 물가가 더 내려간다고 치면 0.25%나 제로 금리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는 시그널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금리가 멈춰있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값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중에서 가장 황금성이 뛰어난 자산이거든요. 뭐 동호수만 얘기하면 얼마다가 딱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값이. 지금 단독주택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우 개별적인 가격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가 얼마 팔렸다 해서 그것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땅이라든가 어떤 이런 단독주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라는 재화는 만약에 옆동에서 얼마가 팔렸다 같은 평수인데 그러면 바로 우리도 그 다음날 똑같은 금액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쪽에 그 가격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만약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따로 올라간다면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가장 많이 해주는 대출 대상이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담보대출은 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단독이라든가 땅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해주지도 않지만은 금리가 높게 형성이 돼요. 그만큼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다 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서 연끌까지 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분들이 금리가 올라간 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버려요. 대출을 더 내니까 다른 소득을 지출을 안 하겠죠. 그러면 경제가 다운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을 팔아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최근에 퇴직을 하시고 집 한 채 있는데 IRP라는 퇴직금 받아가지고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 그 돈 가지고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아야 된다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특히 주택 특히 아파트 쪽에 일부 어떤 지역은 버티겠지만 소위 이 특급 입지라는 거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우리나라에. 그런 곳은 버틸 겁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주식을 볼 때 항상 일드 갭이라는 지표를 봅니다. 수익률의 차이라는 건데요. 1년 선행 퍼의 역수라고 합니다. 가령 퍼가 12배다. 그러면 1 나누기 0.12 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서 빼기 국고채 수익률, 즉 은행 금리를 보시면 됩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빼면 얼마를 더 초과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수익률 측면에서. 가령 은행 예금하면 2% 주는데 주식 투자했을 때 그 벌어들인 수익, 그 해당 회사가 이런 거 벌어들인 수익과 주가의 그 차이, 그 부분에서 거꾸로 나오는 그 수익률이 있어요. 그것을 일드 갭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가령 이런 거죠. 그 기업체가 1년간 벌어들일 수익을 역산해 보니까 한 8% 정도 가치가 있더라. 근데 은행금이 2%다. 그러면 빼기 하면 6% 정도가 주식 투자했을 때 더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어떤 수익이거든요.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일드갭인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체는 갑자기 좋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는 바로 올라갈 수가 있죠, 정책적으로. 그러면 8%의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주식에서는 거기서 금리가 2에서 3% 올라갔다 하면은 1%포인트만큼 주식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뭐 심지어 이럴 수 있겠죠. 우리나라 수출이 안 돼요, 잘. 그러면 퍼가 나아지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래에 그 주식이 벌어들일 수익이 적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나중에 일드갭이 제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주식 투자 아무도 안 합니다. 가령 예전에 금리가 은행 금리 10%가 넘었을 때 10%, 은행에 넣어놓고 가만히 안정적으로 10%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10%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플러스 20%는
가봐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주가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가 불러온 여러 가지 자산가치 상승 중에 하나가 혜택을 입은 것이 주식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일대기업이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많은 분들이 아파트가 좀 처분될 확률이 높고, 그런 동시에 주가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익에서 은행 금리를 뺐을 때 그 기대치가 높지 않으면은 주식시장도 참 돌아설 수가 있죠. 뭐 동학개미 이런 분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제지표를 20년째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움직임이 이 물가에 많이 연동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1차 변수가 물가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따라가고 주가가 반응하고, 그리고 부동산이 거기에 또 반응하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모양새를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사실 뭐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을 뺐고요. 물가와 금리, 그 부동산, 그리고 주가, 요거 정도의 그 메커니즘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5%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죠?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1% 아닙니까? 마이너스 0.5라는 거죠. 실질 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뺀 것이 실질 금리거든요. 즉 1% 빼기 1.5%니까 마이너스 0.5%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은행 예금하는 것은 자산 가치 하락을 불러오는 거죠. 즉 구매력이 하락되는 거죠. 그럼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앞으로 조정받을 수도 있겠다. 주가 좀 부진할 수도 있겠다. 그럼 그 다른 것을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장기 상품이죠. 뭐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연복리, 그리고 어떤 사업비가 좀 감소하는 그런 시즌이 되면 그때부터 다 수익이 업이 되죠. 또 1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목돈으로 월납은 150만 원까지 비과세. 이런 것들은 매우 메리트 있는 자산이 되겠죠. 지금 시즌에서 특히.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랐습니다. 그전 달 대비 3.1%, 37포인트입니다. 100이 넘었어요. 100.5가 됐는데, 100이 넘어가면은 소비자분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밑에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또 BSI 지수죠. 이 부분도 89포인트입니다. 100의 아래에 있는데 그 전때보다는 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수지. 그동안 우리가 거의 뭐 90개월 정도 연속으로 흑자하다가 작년에 그 코로나 터지면서 그 이제 마이너스 했다가 다시 흑자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은 41억 7천만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11개월 연속으로 흑자 행진을 하고 있다. 이 흑자 행진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 기여하고 있다 보면 되는데요. 사실 2021년 2월 말 현재가 최근 자료인데 외환보유고가 4,475억 달러입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우리는 실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막 많이 빠지고 외국인들이 막 이탈하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버틸 수 있는 외화 자산이 있다라는 것은 좀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이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보다 높은 거예요. 자, 주가지수를 보면은요, 3월 달에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1.62%가 올랐고 코스닥은 4.62%가 올랐습니다. 미국은 여기 잘 나갑니다. 여전히 미국은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인구도 많고요. 그리고 소비를 아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그동안 미국 시민들 3억 5천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겠죠. 그럼 미국 시장은 당연히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대수익이 높으니까 주식은 미래 가치를 보는 거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의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뭐 배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해 종합지수라든가 홍콩 항생지수가 내렸습니다. 그전 달 대비해서. 금리를 제가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요. 조금 올랐습니다. 역시 이 물가가 올라가서는지 몰라도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뭐 지표 금리가 되겠는데 3월달 월 평균 금리가 1.133%입니다. 그전 달보다는 0.13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은행권과 상호주축은행권의 최고금리는 역시 똑같이 0.7%와 2.5%를 가고 있고요. 물론 상호주축은행은요, 일반적으로 1.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멈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대출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죠. 코픽스 금리. 잔액 기준은 1.09%, 그리고 신규 취급액은 0.83%입니다. 그래서 전달 대비 각각 0.04%포인트와 0.03%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이건 다행스러운 거죠. 시중에 금리는 올라가는데 대출 금리는 내려간다는 것은 매우 좀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1,700조가 이제 넘고 있죠. 이렇게 금리가 정리가 됐고요. 환율은 이제 올랐습니다, 조금.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월 평균 환율이 미국 US 달러죠. 18원 76전 올라가지고 1131원 45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뭐 1080원 이렇게 했으니 그때부터는 한 50원 정도 올라간 거죠. 만약에 물가가 더 올라가고 금리가 따로 올라간다. 그럼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해서 벌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하면은 미리 외국인들 빠져나가죠, 미리. 빠져나가면은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거가 바로 이제 환율 뭐 위기가 될 정도 아니겠습니다만, 작년 4월 달 그때 보시면은 코로나 위기로 막 그래 주가가 막 폭락했지 않습니까? 폭락하는 가장 우선적인 그 액션은 외국 자금이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때 1,300원 정도 갔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늘 환율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나라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화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M2죠. 총통화라고 하죠. 자, 2년 미만 정기예금, 정기적금 다 합치고, 뭐 요구부예금 다 합치고, 화폐 다 합쳤을 때가 3,000조 원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달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에 1년 전에 보면 월 평균 한 9%, 8% 오르다가, 지난달은 10.1%가 올랐습니다. 통화량 증가량이. 대단한 거죠.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거고요. 뭐 투자자 혜택금과 코스피 주식거래대금, 그 주식형 펀드 자력을 소폭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전달, 그 전달에 폭발적인 그런 어떤 통화량이 팽창되어 있었던 것이 약간 진정되면서 좀 정상화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자재는요, 두바이유가 그 전달에 비해서 지난 3월 달에 월 평균 가격이 배럴당 64.16달러입니다. 이제 64달러 16센트인데, 3달러, 4달러 정도 올라갔어요. 그 전달보다.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물류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물류가. 비행기도 좀 뜨기 시작했고, 배는 많이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두바이유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석유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제 금시에는 또 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어떤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은 금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하다 했을 때 금을 사재기 할 수가 있는 건데,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좀 완화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3,200포인트, 3,100포인트 이렇게 가고 있고요. 시중에 통화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안전자산에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온스당 1,719달러 정도가 되어 있어요. 작년의 기억을 보면은 2,1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좀 조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금은 재료가 되진 않는다. 가치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금 투자가 어쩌면 지금은 역으로 미리 좀 사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2,000달러를 목표로 하고 그 전에는 사고 그 이후에는 파는 이러한 어떤 박스권 장세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주식과 다르죠. 주식은 휴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금은 뭐 나중에 값이 떨어지면 그냥 골드바로 소장해도 되거든요. 자, 부동산은요, 여전히 지금 아까지 상승세가 있어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1.32%가 올랐습니다. 전기 대비.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0.7%가 올랐습니다. 물론 그 증가율은 좀 아까 완화되긴 했는데 여전히 제로보다 높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올 여름이나 가을쯤 되면은 물가가 확실히 올랐다고 보면은 금리가 따라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값도 조정받을 수 있고 주가도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환율은 거기에 반영해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